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최종적으로 처장 후보 2명의 선정을 시도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번째 회의가 2시부터 열리는데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의 선정은 된다고 보십니까? 된다고 보고 당연히 돼야 합니다. 예. 이 공수처 문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의원들에게 서신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만 예. 오히려 그것은 좀 때늦은 시도다, 노력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 그 옛 속담에 선비가 붓을 탓하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수처 비토권이라고 하는 좋은 선비에게 붓이 주어졌는데 붓이 주어졌으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 붓이 나쁘다고 그 붓을 버리고 아무것도 쓰질 않았어요.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고 계속 국민에게 지금 고자질하는 형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검찰 개혁에는 다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공수처의 출범에는 다소 내용에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국민적 합의 사항이에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그 야당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붓이 나쁘다고 선비가 붓을 버린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시간이 없고 오늘 마지막이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야당의 추천위원이 좀 더 우연히 좋은 공수처장 후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예. 마지막 합리적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를 보내서 좀 협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그 후보 2명 선정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편지로 마지막 읍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추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여당이 주장하는 그런 형식의 추천은 말아달라. 이거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됐지만 야당의 비토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절차대로 추천 행위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읍소였고요. 예.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제 붓을 꺾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붓은 저희가 꺾지 않았고 여당이 꺾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개특위에서 여권과 야권이 동등한 숫자로 개혁을 논의해왔어요. 공수처 예. 출범을. 거기서 이제 비토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여한 곳에서 비토권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 여권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 확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권이 해줬는데 이제 비토권이라는 것은 야당이 원하는 인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토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 비토권의 주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게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느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해주시면 비토권 보장하고도 안 맞는 반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 공수처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된 이후에 별다른 특별한 변화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족수를 낮추는 식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죠. 예. 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 제도 자체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는 한 저희가 뭐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범 자체만큼은 애당초에 법이 개정될 때 적용됐던 것처럼 여야 동수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개정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현재 입장에서도 비토권이 삭제됐지만 비토권이 있는 것처럼 야권이 추천 심사 대상자를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여권이 협력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비토권을 삭제한 그 의미가 특정한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예.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의혹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전략적 어떤 실수, 뭐 부족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와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뭐 합니까? 야당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당으로 하여금 입법 독주나 독재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시지만 그렇게 하는 여당은 비판 받겠습니다. 그럼 야당이 얻은 게 뭡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뭐 7석 이런 거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다
예를 들어서 거부한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 감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으로 하여금 야당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여당의 의견만 가도록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야당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여당으로서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야당이 결과적으로 제1야당의 역할을 하기에 전략적인 실수다.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여권에서 추천위원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지 않을 때 그건 지연작전이다라고 하면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예. 그래서 추천위원을 뒤늦게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그런데 다시 또 비토권 행사하자마자 다시 법을 바꾼단 말이죠. 자, 이것은 다수결 원리,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리로 운영이 되지만 그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한 끝에 결국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다수결 원리로 결정하는 것인데 예. 지금 여권의 지금 어떤 그 행동을 보면 다수결 원리를 앞세운다는 것이죠. 심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그렇죠. 또 선거법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한 좀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수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체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 법원 이런 모든 사법 체계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출범시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엄정한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어떤 정책 부재가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크게 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권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여권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크게 국가 체제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의 말씀 아주 옳은 말씀이고 그런 절차, 그런 내용들이 합의에 의해서 잘 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죄송하지만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미 출석 일수가 결석 일수 다 넘었는데 언제까지 학교 문을 열어놓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적어도 여당으로서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런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야당이 좋은 안을 다 담지 못한 건 아쉬우나 여당으로서는 학교를 운영해야 할 그럴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래도 기존 회의에서 많은 표를 받았던 새 인물 중에 2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보이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그중에 이미 비토권을 행사한 2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뭐 그것도 사실은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중립성, 독립성을 주장하시지만 그걸 오히려 위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마저도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최선 나온 게 5표 아니겠습니까? 네. 다 반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힘이 좋은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서 공수처 자체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오게 된 것인데 오늘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그런 표를 얻었던 그분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정말 무조건적인 비토권만 아니면 충분히 선출됐을 만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후보를 추천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배가 떠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존의 그런 분들 중에서 추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전에 5표를 얻으신 2분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한 분이고요. 또 전현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2분이죠. 예. 예. 그럼 이 2분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약에 선정 의결이 된다면 법적 절차로 가는 겁니까? 뭐 당에서 그렇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의결 절차가 원래 추천위 구성이 먼저 돼 있고 나서 그다음에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추천위 구성이 될 때는 7분의 6, 그러니까 7분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뭐 의결되는 걸로 예. 추천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돼 있다가 그게 법을 바뀐 이후에 추천위 구성이 재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경과 규정을 법에 둬서
이전에 추천된 추천위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게끔 소급 적용되게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추천된 그러니까 심사 대상자분들은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공수처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김진욱, 전현정 이분들은 다 이제 그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저희 하는 것이고 예.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의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출신은 어느 출신은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양보해가지고 뭐 변협에 추천한 분 중에 누구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 안 된다는 의미고 저기서 나오는 분 중에 4분이 이제 추천받은 사람은 이건희 검사 출신 중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희 후보가 아마 토론 이후에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 전에 4표를 받으신 분이죠. 네. 예. 전현정 변호사님은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남편분이 이제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 잠재적인 범위에 이제 범죄 수사 대상이라서 사실은 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현정 변호사님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김준욱 변호사님도 변협이 출전한 분이시라 사실은 야당이 계속 반대하기는 명분이 좀 약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욱 변호사님과 아마 이건희 변호사님 정도로 추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정말 합의가 됐을 경우에 예.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차 개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곧 추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건데 그 시기와 폭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뭐 개각할 것은 뭐 특별한 사유에 의한 개각 뭐 개편이 아니라도 이제 할 때가 되었죠. 통상 연말 연초 하게 되는데 우선 그 개각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추미애 장관은 이제 사의를 표한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신청이 인용이 되는 이러한 또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부분도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우선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출범에 맞추어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먼저 수리하고 나머지 개각을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분들 예. 그분들을 내년 연초에 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뭐 개각이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개각의 시점 요소가 분명히 상존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 집권당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여론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통상적으로 이런 개각 인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 분위기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개각의 요소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도 이제 일부 개편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언론에 보면 이제 노영민 실장의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만 예. 노영민 실장은 그동안 사실 너무 경무에 오래 시달렸기 때문에 연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돼 왔던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의 이동 개편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예. 아마 바라기는 아마 이런 것이 새로운 그 국정 운영의 하여튼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아주 인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노영민 비서실장 사의 표명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몇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늘 거론이 되는데 우선 그 언론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보면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여의도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매우 훌륭한 분이신데 본인은 이미 아마 향후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이미 사의를 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최재성 현 정무수석의 뭐 기용설 사실 최재성 수석은 그 선수나 경륜으로 볼 때 어떤 수석급에 기용하기는 좀 무겁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노영민 실장과 임무 교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언론의 시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사는 뭐 누가 예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인 특히 참모 인사는 대통령께서 마지막 의중을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리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예. 의미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침묵을 이어왔었는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이걸 보셨는지요? 선생님 그 법원에 어쨌든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의도 추장관의 의도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의도 삼아서 이런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에서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일단 정지시켰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반드시 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까지 내놨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대통령까지 사과를 하신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는 의사표명은 반드시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실패에 불구하고 정치권 특히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뭐 사과하거나 실패를 자연하거나 하면 지지층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먹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본인이 걸어온 길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암묵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그렇습니까? 부분에서 예. 대통령께서 짧지만 간결하게 사과를 분명히 하셨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 소위 추윤 갈등, 저희는 검찰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그 한 축을 감당해왔던 추미애 장관 당사자가 물론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대통령이 사과까지 나온 와중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저런 말씀을 또 올리는 것은 저는 크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짧게 붙이면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징계권을 가지고 본안 소송에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또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 것도 윤 총장이 신청한 사유가 다 맞아서가 아니라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도 많은 부분이 또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리고 본안 내용에 있어서도 판사 사찰 문건이나 또 채널A 감찰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이런 와중에서는 분명하게 본인이 어떻게 됐건 저는 억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밝히려고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이렇게 피로함과 이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윤 총장도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의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이 사실은 이제 모든 법조인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의결되기 힘들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고요. 여권 당내에서도 사실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직무집행 정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제적과반수로 의결이 되면 대상자는 이제 직무집행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1월 달에 징계 그 관련 법령을 검색해봐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휘권 행사, 그다음에 감찰권 행사를 통해서 결국 징계까지.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징계가 지금까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 의지를 꺾고자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탄핵이라는, 이건 사실 탄핵은 국가 엄정한 법 집행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라서 이런 탄핵의 언급까지 하면서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김두관 의원님은 되게 점잖으신 분인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의 이런 집행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고 유명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자신의 권한을 본인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는 월급을 받고 권한 행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 행사하실 때 공익과 국민을 위한 권한 행사를 하셔야지 저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요소가 강한 이런 권한 행사는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뜻이 모아진 겁니까? 보도를 보면 탄핵 쪽으로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탄핵 쪽으로 의견이 계신 분은 김두관 의원님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의 뜻은 이미 이낙연 대표가 법사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끊임없이 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냉정한 질서를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권력기관 TF를
검찰 개혁 TF로 더 집중하면서 이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회 입법의 시간을 통한 그런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고 예. 김두관 의원의 개인적인 저 발언은 비분간개한 마음으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저것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좀 분리해서 봐주시고요. 예. 김두관 의원께서도 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사과와 당 대표의 메시지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제도적 개혁을 통한 검찰 개혁에 집중하는 그런 데 손을 잡고 함께 나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김두관 의원의 지금 언급처럼 탄핵까지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미 당 대표가 그렇게 메시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네네. 짧게 보태면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님을 떠나서 지금 이낙연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검찰개혁 TF로 바꿨잖아요. 권력기관개혁 네네. TF를. 바꿔서 추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성급해요. 왜냐하면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경찰로 이관시키고 그에 터져봐서 온갖 법령을 다 바꿨어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에서 고발하게 되면 검찰로 수사를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또는 고위공직자 그 검사들의 수사를 검찰이 또 하게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이런 모든 체계가 다시 또 바로잡아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했던 거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6개 범죄에서 검찰이 해보고 나머지는 경찰이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정할 의사를 갖고 그 로드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가 되고 나자마자 다시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계획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저는 뭐 여권에 정치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찰권 수사권에 관련돼서 배분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그 이상한 내용의 그 가짜 뉴스들이 계속 주말 동안 떠돌았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떠돌고. 예. 뭐 지금 부위원장님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낙연 대표가 정리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께 더 진지한 모습으로 국회를 통한 이 개혁 이걸 완수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검찰 수사권을 지금 6개 분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시행도 안 해보고 그걸 없애겠다. 그런 내용을 민주당은 어떤 누구도 말한 적이 없고 합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존경하는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국민의힘의 당론에 좀 보탬이 될 거다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딘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장 궁금했던.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6개 분야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겠냐,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래서 이 검찰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어쨌든 중간에 어떤 디딤돌 같은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보자. 그리고 최종 단계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저희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기소부서 그다음에 수사부서 별도로 분리하는 검찰 예, 내에서 그런 분리하는 것도 거죠. 저희가 아이디어로 보고 있는 것이니만큼 아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뭐 분리해가지고 뭐 어디에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저희가 합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 변창흠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지금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단독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뭐 여당으로서는 그런 단독 채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26번째 단독 채택이다. 아니면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뭐 그냥 밀어붙였다. 네. 이런 뭐 뻔한 비판 기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동산 집값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책적 측면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정의당에서도 일부 동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다소
그런 어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발언으로 상처를 드린 건 맞지만 야당이 변창흠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려면 청문회에서 그의 정책적인 무능력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이번에 그렇게 낙마를 시켜야 맞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시각, 식견, 그다음에 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송구스럽고 본인도 6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의 정책적 능력이 지금 이 시기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으므로 안타깝지만 아마 단독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의당이 일단 이름 정책이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만은 당론으로는 부적격, 그러니까 데스노트 이름은 올린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이미 성명을 통해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질과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해온 청문회는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특이하게도 정의당에서 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변 후보자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인성 문제 제기까지 받으셨으면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정책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정부나 여권 입장에서 보면 추진해왔던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옳아 보이지만 이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시장 정책 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자질 측면에서도 또 야권이 주장한 인성 측면에서도 부적격한 후보자다라는 의견입니다. 채택이 되면 그럼 국민의힘은 소송도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채택 과정에 대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예. 변창흠 후보자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형사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뭐 지인 채용 의혹 예.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